자, 이제 2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그러니까는 그 GDP 대비로 가장 높았었던 단계가 그 단계인데 그 단계가 조만간에 이제 돌파한다 이거예요.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증세라든가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미국이 아직도 젊은 인구들이 많았었고 그랬으니까 이게 극복해 넘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보인다 이거죠. 그럼 이 문제가 지금 미 국채 이걸 뭘로 해결한 거예요? 달러 찍어내서 해결한 거죠. 달러 찍어내가지고 예? 달러 힘을 남용했다는 게 제가 그 표현이잖아요. 예? 그 표현인 거잖아요. 그게 근본 문제인 거야. 근데 그 근본 문제를 외면하고 어떻게 자꾸만 이걸 장난을 해가지고 시간 벌기로 해서 넘어간다? 이게 되겠습니까? 되겠냐고요. 이거는 잠깐 시간 버는 거예요. 다시 재발합니다. 예? 다시 재발. 작년에도 10월 달에 국제 유동성 사태에 있다가 상당한 수개월 동안에 몇 개월입니까? 한 7개월 정도 이게 진정이 됐었잖아요. 예? 자, 하여튼 2단계입니다. 2단계. 금융시장에는 컨테이전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전염 효과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전염 효과죠. 이 전염에 가장 가깝게 전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본 국채입니다. 국채 시장에서 가장 커다란 시장이요. 미국하고 일본입니다. 실제 규모가 그렇잖아요. 일본이 국채 얼마나 많이 발행했어요. 일본 정부가 세계에서 제일 GDP 대비로 예? 빚이 제일 많은 나라잖아요. 그만큼 국채를 많이 발행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채 시장의 규모가 양대 시장이 미국하고 일본이에요. 예? 그러면 일본 국채에 이게 전념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맨 앞에서 보여줬지만은 일본 국채 수익률이 그러니까는 1% 넘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는 허용한다는 이런 발표 있으면서 0.9% 확 치솟아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본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진퇴양난 상황에 있다 했잖아요. 소위 말해서 YCC, 일드 커브, 국채 수익률을 통제하는 거죠. 예? 통제하는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 끝내야 되는데 지금 금리를 억지로 못 올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일본은 기본적으로 2016년 2월 달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했었죠. 마이너스 0.1%요. 그리고 그해 7월 달부터는 시장 금리를 장기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0%로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걸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요.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게 더 이상 지속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 이거죠. 왜? 지금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지금 5%를 향해서 가는 마당에 일본 국채는 1%도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돈 찍어가지고 일본은행이 돈 찍어서 그걸 매입을 해주는 거잖아요. 국채를 매입을 하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국채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하니까는 당연히 뭐냐면 엔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엔화 가치가 지금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150엔을 돌파했잖아요. 150엔이면 언제쯤 얘기입니까? 90년대 초 얘기잖아요. 예? 90년대 초. 예? 30년 전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다스베에 대해서 그런 얘기 했었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하고 이제 돈의 가치도 같이 잃어버린 30년으로 이제 맞춰지게 됐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뭐냐면 150엔대하고 소위 말해서 0.9%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금리도 같이 올라가고 소위 말해서 엔화 가치도 같이 떨어지는. 엔화 가치가 같이 떨어진다는 얘기 뭡니까? 1% 넘는 것을 허용했다 하더라도 아직 너무 금리가 낮다 이거죠. 더 올라가야 된다 이거죠. 더 올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잖아요. 왜? 금리가 인상되는 거를 방치하게 되면은 일본 국채 가격의 폭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본 국채 가격의 폭락이요. 그리고 일본의 그러니까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만치 않은 부담이 옵니다. 왜? 그동안에 엄청나게 돈을 찍어가지고 국채 발행을 그러니까는 뒷받침해 줬잖아요. 예? 경제에서 우리가 노 프리 런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짜 점심은 없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돈을 엄청 찍어가지고 정부가 그러니까는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할 수 있게 막 했어. 그 후유증이 그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 그 비용을 막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는 억지로 우리가 금리를 그러니까는 낮게 지금 유지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예? 이거는 이렇게 금리를 통제한 게 바로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이죠. YCC 영어로요.
일반 사람들은 익숙한 표현이 아닐 겁니다. YCC가 이게 뭐냐면 금리를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원하는 일정 구간으로 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통제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를 근데 올릴 수밖에 없죠. 올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씩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올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씩 올리는 거잖아요. 예?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10월 말에 10월 30일 31일에 금융정책회의를 일본은행의 금융정책회 회의에 있는데 이거를 1% 넘는 걸 허용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엔화 가치가 같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올라갔으면 엔화 가치는 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상승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같이 엔화 가치도 떨어지고 금리도 같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뭡니까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그건 불충분하다 이거죠. 1% 넘는 거 허용하는 거 이 정도가 좀 불충분하다 이거죠. 시장이 볼 때. 예? 아직 멀었어 이런 거죠. 아직 멀었어 이런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일본 국채가 그러니까 결국 이 수익률 이 통제를 못할 때 금리를 통제하는 거 실패할 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예?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거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그렇죠?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요? 사람들 채권을 막 이제 매도할 게 아닙니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자금들 중에서 미국 채권에도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중국보다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미국 국채를 일본이. 예? 그럼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 엔화 가치는 상대로 강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뭐냐면 일본 은행이 그러니까는 이 수익률 억제를 하지 못할 때 예? 수익률 커브를 그러니까는 자기들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조정해왔던 거를 이게 그러니까 뚫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미국 채권 시장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게 뚫린다는 얘기는 뭐냐? 엔화 가치가 강세로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일본에 그러니까는 그 일부 전문가들이 엔화가 그러니까 130엔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일본 경제가 최근에 많이 좋아진 것도 있고 해가지고 130엔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년 같은 경우는요. 엔화가 그렇게 강세로 되게 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해외 채권에 투자한 것들이 엔화로 그러니까 이게 다시 회수할 때 환손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환손실을 안 보기 위해 가지고 환손실을 안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으로 다 유턴할 수가 있죠. 돈들이요. 예? 그럼 미국 채권 시장이 혼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월가가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일본이 뭐냐면은 이 수익률 억제를 이거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연착륙을 잘 해야 된다. 예? 질서 있게 이거를 계속해서 어차피 이거는 그러니까 지속하기 힘들다는 걸 알아요. 자기들도요. 근데 그걸 연착륙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질서 있게 그러니까 이것을 연착륙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채 폭락하고 미국 채 폭락이 같이 맞물려 들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미국채 가격의 폭락이 일본 국채의 폭락을 지금 만들어 왔거든요. 지금까지는요. 만들었는데 일본 국채 폭락이 더 빠르게 진행돼 버리게 되면 미국채 폭락을 또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게 서로가 물려 있다 이거죠. 물려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일본 국채 수익률이 빠르게 올라간 이유가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도 엔화 가치가 떨어진 이유는 지금 소위 말해서 일본 은행이 쓰고 있는 소위 연착륙이 이게 시원치 않다고 보는 거죠.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하는 거죠. 그동안에 빠르게 올라갔었거든요. 뒤에 그림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질서 있게 그러니까 연착륙 시키는 거, 질서 있게 그러니까 이 소위 금리를 통제하는 걸 폐지하는 거,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는 말처럼 심리학이에요. 질서 있는 폐지. 이거는 목표지. 목표고 희망사항이지. 이게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연착륙으로 아주 조심조심하게 해가지고, 예? 사람들이 천천히 그러니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는 이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됩니까? 시장이요. 예? 그래서 저는 세계 2대 국채 시장이 같이 흔들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같이 이게 맞물려 있다 이겁니다. 예, 맞물려 있어요. 예? 일본에 그래서 뭐냐면 이 시장금리, 일본은 지금 엔화 가치를 더 이상 떨어지는 걸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방치할 수도 없는데 시장 상황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 강세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엔화 쪽의 이 상황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다시 또 그러니까 1엔데 그러니까 지금 9원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지금요. 8원대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자, 이거 봐보세요. 8월 달부터인데 이게 8월 달에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0.6%와 저기 뚫렸었어요. 9월 달에 0.7% 뚫렸었고요. 그 다음에 10월 4일에 0.8% 뚫리고 10월 31일에 0.9%가 뚫렸어요. 이 뚫리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잖아요. 빨라지고 있잖아요. 예? 그 얘기는 그러니까는 이 연착륙이 그만큼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것도 봐보세요. 이것도 올해 이제 그러니까는 5월 달부터 올해 3월 달부터 쭉 보게 되면은 3월 달부터 보게 되면 언제부터 이게 빨라지고 있습니까? 저쪽 8월 달부터 확 올라가고 앉았잖아요. 빨라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 국채가 불안정해지면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일본은행이 그러니까 통제를 못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미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은 일본은행조차도 일본의 그러니까는 소위 일드 커브를 통제를 하기 힘들어진다는 상황인 겁니다. 서로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럼 일본 국채 가격이 무너지게 되면은 미국 국채 가격에 또 영향을 준다니까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거든요. 그게 미 국채의 2단계 충격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걸 잘 주목들 하시라는 얘기예요. 미 국채 향방은 미 국채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근원적인 구조가 문제가 있고 그게 없어지게 되면요. 다들 다 이게 진전될 수도 있어요. 예? 이번에 지난 주말에 이게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예? 달러 가치도 안정되고 환율도 안정되고 다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미 국채는 근원적으로 해결되려면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걸 첫 번째 말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 국채가 흔들리면 일본 국채도 흔들린다. 근데 일본 국채가 흔들리면 미국 국채가 똑같이 흔들릴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눈덩이처럼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거죠. 이게 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미 국채가 무너질 수 있는 2단계인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잔액이에요. 일본은행이 국채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파란색 막대기입니다. 파란색 막대기인데, 이게 언제부터냐면은, 작년 그러니까 말부터, 지난 1년 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흐름인데, 한 545조 갖고 있다가, 580조 정도까지 증가를 했죠. 일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행이 사들인 거예요. 얼마 동안에 그러니까 최근 한 2, 3년 전부터 일본은행이 돈 찍어가지고 국채 매입하는 거를 중단을 했었거든요. 해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쭉 그래가지고 이제는 예? 해가지고 이게 빨간색 선은 뭡니까요? 이 일본 국채 10년물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야.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그렇게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사준에도. 일본은행이 이걸 사는 얘기는 뭐냐면 일본 국채 수익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걸 사는 거거든요. 근데 사는 게 그러니까 너무 적다는 거잖아요. 예? 너무 적다는 거잖아. 더 사야지만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더 살 수가 없는 지금 구조예요. 너무 많이 샀거든. 일본은행이요. 예? 일본은행이 지금 어느 정도 갖고 있냐면요. 10월 20일 기준으로 54.5%가 넘었습니다. 54.5%가. 이게 6월 달에 53.3%였거든요. 1점, 그러니까 한 2%포인트가 지난 그러니까 한 4개월 사이에 확 증가한 거예요. 이게 비중이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예? 비중이요. 그러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대량 매입했는데도 엔화 가치는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하락하죠. 돈을 많이 푸니까. 찍어가지고 국채 사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10월 말에 통화정책회의에서 1%가 넘는 거를 그러니까 허용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가치가 하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부족하다 이거예요. 부족하다 이거예요. 지금 일본은행이 사주는 규모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예? 부족하다 이거죠. 근데 더 하게 되면 엔화 가치가 더 하락할 게 아닙니까? 더 하락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냐면은 지금 공매도가 금리 인상에 베팅하는 공매도가 증가하고 있죠. 예? 금리 인상에 베팅을 하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요? 국채 가격의 폭락이 더 빨라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게 미국채의 잔물결 효과를 일으킨다 이거죠. 리플 이펙트를 일으킬 거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대규모 일본 국채가 매각이 되게 되면은, 채권이 매각이 되면, 예? 이거는 결국 뭡니까요? 미국 채권 매각하고 똑같은 문제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러니까 차단하려면, 차단하기 위해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미국채 수익률이 가장 근원적인 게 미국채 수익률이 안정세로 전환돼야 돼요. 예? 그 최근에 보게 되면은 저 며칠 동안에 미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일본 국채 수익률하고 엔화가치 같이 안정세로 전환됐잖아요. 그 이유인 겁니다. 이게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엔저를 방어하기 위해서 달러 동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 국채 수익률은 돈 찍어가지고 막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돈 찍어내는 대신에 엔화 가치가 떨어질 게 아닙니까? 그걸 방어하려면 달러를 풀어야 될 게 아닙니까? 달러를 풀어야 되는 달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게 없습니다. 없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국채를 추가 발행을 그러니까 막아야 될 게 아닙니까?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걸 막으려면은. 예? 그렇죠? 근데 일본의 그건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즉 증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예? 증세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기시다의 그러니까 3대 정책 중에 그게 있었었는데 그걸 사실상 이제 포기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심지어 감세 얘기까지 나오고 앉아있으니까요. 처음엔 증세를 얘기했었죠. 증세를요. 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최저임금도 인상하고 증세를 하고 그다음에 산업 구조를 개혁하고 이게 기시다의 3대 정책이었잖아요. 근데 증세는 사실상 포기한 것 같아요. 이거 봐보세요. 일본인들이 그러니까는 그 돈을 가지고 해외에다 소위 말해 재테크를 하는 거죠. 재테크를요. 일본이 워낙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으니까. 재테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투자 소득인데 이게 쫙 증가했는데 작년에는 더 크게 증가했잖아요. 이 돈들이 그러니까 역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으로. 엔화가 강세가 되면은요. 엔화가 강세로 바뀌게 되면은. 그럼 미 국채 대규모 폭락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게 일본발 충격입니다. 미 국채와 관련된. 그러니까 미 국채에 대해서 이게 중국하고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규모거든요. 규모인데 중국은 이미 그러니까 쫙 이제 줄여와가지고 지금 8천억 달러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8월달 기준으로요. 일본도 보게 되면 작년 연말이 뭡니까? 2년 전 연말, 2021년 연말부터 해서 줄이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1조 1,000억 달러 될 정도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빨간색 선이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규모예요. 근데 일본이 그러니까는 이거를 미 국채를 팔게 되면은 굉장히 미국엔 충격이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1조 한 1,162억 달러였잖아요. 이 숫자를 잠깐 기억해 보세요. 기억해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일본 국채 보유 규모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알려진 게 뭐냐면 일본 국채는 일본 사람들이 일본 내부에서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는데 이게 지난해 12월 달 기준입니다. 지난해 12월 달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는 일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규모가 한 14% 정도 되고 이게 그러니까 일본 엔화 기준으로는 166조 엔 정도 됩니다. 166조 엔이요. 166조 엔이면은 이게 그러니까 21년 9월 달에 81조 엔이었었거든요. 딱 두 배 이상이 증가한 거예요. 예? 1년 한 3개월 만에 2배 이상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되게 옛날 거를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는 일본 내부에서 되게 다 보유하고 있다는데 아닙니다. 일본 외국인들이 이제는 166조 엔이라 보이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150엔을 기준으로 환산해 보게 되면요. 1조 1,000억 달러입니다. 외국인이 일본 국채를 1조 1,000억 달러나 갖고 있어요. 예? 1조 1,000억 달러. 이게 뭡니까? 일본의 외환 보유액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 1조 한 2,000억 달러 되니까요. 예? 외환 보유액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국채를 처분하고 나가는 이 충격을 막으려면은 결국 거기도 외환 보유액이잖아요. 예? 이게 충분히 그러니까 여력이 없다 이거예요. 여력이 없어요. 즉 달러를 동원을 해가지고 엔화 가치를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이렇게 충분치가 않다 이거예요. 이게 일본의 외환 보유액입니다. 일본의 외환 보유액이 이거 보시게 되면은 23년 4월 달에 그러니까 1조 3천억 달러 됐었는데 3,100억 달러 됐었는데 지금 올 9월 달까지 1조 2,372억 달러로 약 1,0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것도 방어하느라고. 근데 이게 과거 지금 21년도 여름에 비하게 되면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한 2,000억 달러 정도 줄어든 거잖아요. 예? 근데 일본이 그러니까는 지금 1조 한 2,370억 달러 갖고 있는데 외국인이 그러니까는 국채를 보유하게 돼 1조 5,030억 달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큰 여유가 없잖아요.
차이가 그러니까 한 200억 달러? 1200억 달러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보다 오히려 더 여유가 없어요. 우리나라보다도요. 우리나라의 국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규모하고 비교해 볼 때도 보게 되면 제가 과거에 얘기했지만요.